인류의 역사에는 눈부신 이름으로 기록된 제국들이 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남았고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 위의 문자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러나 한 제국은 달랐다. 한때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대 세계의 균형을 좌우했던 강대한 세력, 그 이름은 히타이트였다. 그들은 왕과 군대를 가졌고 법과 신전을 세웠으며 전쟁과 외교로 고대 근동을 뒤흔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은 마치 안개처럼 역사에서 사라졌다. 히타이트 제국은 패배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수도는 불타 사라졌고 왕들의 연대기는 중단되었으며 후계 국가는 제국의 이름을 계승하지 않았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성경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대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면 히타이트는 한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제국의 몰락에 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에서 지워진 문명에 대한 추적이며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쉽게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히타이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으로만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그 누구도 그들의 마지막을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아나톨리아의 고원에서 태어나 고대 근동을 지배했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제국, 히타이트. 이 제국의 시작과 번영,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소멸의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잊힐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히타이트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 그들이 태어난 땅, 그리고 아직 아무도 제국의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대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히타이트가 제국으로 떠오르기 훨씬 전, 그들의 무대가 될 땅은 이미 오래된 숨결로 가득했다. 아나톨리아는 바다와 사막 사이의 좁은 길이 아니라 산맥과 고원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세계였다. 겨울에는 바람이 칼처럼 내려와 돌을 깎고 여름에는 태양이 땅의 수분을 가져가며 사람들의 의지를 시험했다. 이 땅은 외부의 침입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 누구도 완전히 고립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는 늘 경계의 땅이었다. 북쪽의 숲과 산, 동쪽의 고원과 길, 남쪽의 따뜻한 평야와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 그 모든 흐름이 한 점에서 만나고 갈라지는 곳, 바로 여기였다. 그 땅의 가장 오래된 주인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있다. 하티. 사람들은 그들을 하티인이라 부른다. 그들은 훗날 히타이트가 자신들의 나라를 부를 때까지도 오랫동안 이 땅의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히타이트가 스스로를 어떤 이름으로 불렀든 그들이 세운 왕국의 기록에는 하티의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마치 한 제국의 탄생이 그보다 먼저 뿌리내린 누군가의 이름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듯이 하티인들은 돌과 흙, 나무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자연과 가까웠고 산과 샘, 폭풍과 태양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왕이 있다 해도 그 권력은 하늘의 뜻과 분리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삶은 계절에 묶여 있었고
땅의 기후와 지형은 그들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들이 남긴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한 문장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한다. 아나톨리아의 중심부, 언덕 위의 폐허들, 그리고 제2의 장소들. 그 흔적 위에 훗날 제국이라 불릴 무언가가 서게 된다. 그러나 이 땅을 진짜로 바꾸어 놓은 것은 먼 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남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흐르는 땅에서 이미 문자와 도시의 질서를 구축한 사람들이 북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아나톨리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정복이 아니라 거래였다. 군대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상인들이었고 칼보다 먼저 퍼진 것은 계약의 문서였다. 아시리아 상인들이 만들어낸 거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카넷이었다. 카넷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와 손을 맞잡는 장소였다. 아시리아 상인들은 그곳에 무역 식민지를 세웠고 그 식민지는 카룸이라 불렸다. 카룸은 외부인의 섬이었지만 동시에 현지 사회의 심장과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낯선 언어로 말을 했고 낯선 신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낯선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낯설문 곧 아나톨리아의 일상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위해 서로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들이 가져온 가장 강력한 도구는 칼이 아니었다. 점토판이었다. 젖은 점토 위에 갈대 끝으로 눌러 찍는 쐐기 모양의 흔적, 서령 문자. 그것은 목소리를 돌처럼 굳게 만드는 기술이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글자는 불과 흙 속에서도 남는다. 아시리아 상인들은 계약서, 채무 기록, 결제 조건, 운송 일정, 담보와 보증인의 이름을 점토판에 남겼다. 그리고 그 점토판은 훗날 히타이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히타이트가 제국이 되기 전 이 땅에는 이미 기록하는 습관이 자라나고 있었다. 카네시의 점토판들에는 인간의 욕망이 생생하게 묻어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어떤 물건이 어떤 길로 이동하는지, 어느 가문이 이 거래를 보증하는지. 이 문서들은 거대한 왕의 영광보다 더 직접적으로 당시의 세계를 보여준다. 상인들의 편지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섞여 있고 분쟁의 문서에는 냉정한 계산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아나톨리아는 이미 국제적 질서의 일부였고 그 질서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금과 은만이 아니라 주석과 구리였다. 청동은 우연히 탄생하지 않는다. 구리만으로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주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석은 어디에나 있는 금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석을 가진 자는 곧 힘을 가진 자가 되었고 주석이 흐르는 길은 곧 권력이 흐르는 길이 되었다. 아시리아 상인들은 주석을 싣고 북쪽으로 올라왔고 아나톨리아의 장인들은 그 주석과 현지의 구리를 섞어 청동을 만들었다. 청동은 도끼와 창끝이 되었고 칼날이 되었으며 때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청동이 널리 퍼진다는 것은 단지 무기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과 교환, 기술과 전문화가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강한 통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교차가 시작된다.
언어의 교차, 기술의 교차, 신앙의 교차. 아나톨리아의 토착 세계는 외부의 문서와 계약, 금속의 흐름과 접촉하면서 변형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빌리고 서로의 신을 두려워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기억한다. 상인들의 서령 문자는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거래의 규칙은 법의 기초를 암시했다. 장부를 쓰는 손은 언젠가 조세를 계산할 손이 될 수 있고 계약을 보증하는 가문은 언젠가 왕의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나톨리아는 서서히 준비된다. 아직 히타이트라는 이름이 역사 위에 분명히 등장하기 전이지만 이미 제국의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국제무역의 네트워크, 청동을 둘러싼 자원의 흐름, 기록과 문서의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이 시대의 아나톨리아는 단지 여러 부족과 마을이 흩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과 협력, 경쟁과 동맹이 끊임없이 재편되는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군사적 집중과 중앙 집권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 된다. 흩어진 힘은 쉽게 약탈당하고 느슨한 연합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다. 주석이 끊기면 무기는 무뎌지고 교역로가 막히면 도시가 굽는다. 그러니 누군가는 길을 지키고 창고를 관리하며 약속을 강제할 권력을 가져야 했다. 제국은 신비롭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제국은 이렇게 교역과 문자와 금속의 흐름이 만들어낸 압력 속에서 탄생한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시간이다. 아나톨리아의 이 오래된 토대 위에 마침내 한 왕조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고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모였으며 어떻게 작은 왕국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변해갔는가. 어느 순간부터 아나톨리아의 바람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이 땅을 움직이던 힘이 무역과 금속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피와 언어, 그리고 칼끝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기록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지배층이 있었다. 그들은 이전의 토착 전통과는 결이 다른 말을 사용했고 왕의 이름과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 또한 달랐다. 훗날 학자들은 그들의 언어를 인도 유럽어 계통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권력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섞여 들어와 서서히 위로 올라온 존재들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하티의 땅은 더 이상 하티만의 땅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토착의 신들이 지배하던 제단 위로 새로운 이름들이 더해지고 오래된 제2의 언어 위로 다른 발음이 겹친다. 정복과 혼인, 거래와 동맹이 얽히며 아나톨리아는 점점 더 복잡한 층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혼합의 중심에서 마침내 하나의 왕국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후대가 히타이트라 부르게 될 왕국이다. 이 왕국의 심장은 하투사였다. 산과 골짜기가 만든 자연의 요새, 돌과 흙이 겹겹이 쌓인 지형 위에 자리 잡은 도시. 하투사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소였다.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높이, 내부의 권력을 모아둘 수 있는 폐쇄성, 그리고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시야. 성벽은 땅의 굴곡을 따라 길게 뻗어 도시를 감쌌고
관문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목구멍이 되었다. 이곳에서 왕은 단순히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땅과 사람과 신을 연결하는 통치자의 얼굴을 갖게 된다. 하투사는 또한 기록의 도시가 된다. 이전 시대 카네시에서 시작된 점토판의 습관이 이제 궁정과 행정으로 깊숙이 들어온다. 명령은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서판에 남아 관료의 손을 타고 이동한다. 신에게 바치는 제의도 문서로 정리되고 조공과 군역도 숫자로 기록된다. 왕권은 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문서와 의례, 그리고 반복되는 행정의 손길로 굳어지는 것이다. 히타이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왕국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얻는다. 그 중심에 서서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려낸 인물이 하투실리 1세였다. 그의 이름은 곧 하투사와 결박되어 있다. 왕의 이름에 도시의 기운이 스며든 것처럼 하투실리라는 호칭에는 하투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단지 땅을 넓힌 정복자가 아니라 왕국의 뼈대를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가 마주한 아나톨리아는 여러 도시국가와 소왕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갈라진 세계였다. 하나의 권력이 떠오르려면 먼저 흩어진 힘을 묶어야 했다. 하투실리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주변 세력을 제압하고 반항하는 도시를 굴복시키며 왕권이 닿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나톨리아에만 머물지 않았다. 진짜 부는 남쪽에 있었다. 남쪽 시리아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큰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들 사이에는 교역로가 흐르며 금속과 목재, 직물과 은이 움직였다. 히타이트가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이 남쪽의 관문을 움켜쥐어야 했다. 하투실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산과 고원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열어젖힌다. 이 원정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히타이트가 근동의 판 위로 올라서는 선언이었다. 남쪽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알레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였다. 알레포는 단지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전통과 신앙, 그리고 지역 패권의 상징이었다. 그곳을 손에 넣는 자는 시리아의 문을 가진다. 하투실리의 시대에 이미 알레포는 히타이트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히타이트는 알레포를 무너뜨리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싸움은 단순하지 않았다. 성벽과 동맹, 그리고 지역의 신들이 얽혀 있었고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 과정 속에서 히타이트는 더 단단해진다. 전쟁을 치르며 군대는 훈련되고 원정의 경험은 왕국의 행정을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투실리 이후 이 모든 흐름을 더욱 날카롭게 밀어붙인 인물이 무르실리 1세였다. 그의 이름은 종종 한 가지 사건으로 기억된다. 고대 세계를 뒤흔든 믿기 어려운 원정, 바빌론까지의 진군이다. 무르실리는 선대가 열어놓은 길 위에서 더욱 멀리 나아간다. 그는 시리아로 내려가 알레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결과로 남쪽 패권을 움켜쥔다. 알레포의 함락은 단순한 도시 하나의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질서의 균열이었다. 시리아의 강자들이 흔들리고 주변 국가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새로운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무르실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군대는 더욱 남쪽으로, 더 낯선 세계로 향한다. 유프라테스의 흐름을 따라가면 점점 더 메소포타미아의 심장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마침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전설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오래전 함무라비의 법이 울려 퍼지던 곳, 신들의 탑이 하늘을 찌른다고 여겨지던 곳,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을 건드리는 행위였다. 무르실리의 군대가 실제로 바빌론을 습격했을 때 고대 근동은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북쪽의 산악 왕국이 시리아를 넘어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까지 손을 뻗었다. 이 원정은 히타이트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고 왕의 의지가 닿는 곳까지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담함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너무 멀리 나아간 칼끝은 때로 내부의 균열을 키운다. 전리품과 명예가 돌아오기 전에 궁정의 욕망과 질투가 먼저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타이트 왕국의 탄생은 단순히 영광의 상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투실리 1세와 무르실리 1세가 만든 기반은 놀라웠지만 그 기반 위에는 불안한 균열도 함께 놓였다. 제국이 될 운명을 얻는 순간 왕권은 더 강해져야 했고 그 강함은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규율을 요구했다. 밖으로는 세계를 흔들었지만 안으로는 왕좌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복의 영광 뒤에 따라온 궁정의 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살육, 그리고 제국이 되기 직전에 맞이한 내적 붕괴의 위기. 히타이트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번 깊게 흔들린다. 정복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히타이트 왕국의 궁정에는 다른 종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었다. 성벽을 넘어오는 적의 함성도 아니었고 남쪽 전장에 퍼지는 피비린내도 아니었다. 그 바람은 왕궁의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낮에는 제이의 향이 감돌고 밤에는 횃불이 흔들리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 제국을 향해 문이 열리는 순간 왕좌는 더욱 빛나 보였고 그 빛은 더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히타이트의 초기 왕권은 강했지만 그 강함은 제도 위에 굳어져 있지 않았다. 왕은 군대를 움직이고 도시를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왕이 쓰러진 뒤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이가 같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떤 이는 장자가 당연하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왕의 능력과 신의 뜻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으며 또 어떤 이는 피가 아니라 힘이 왕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의 죽음은 종종 국가의 질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포를 의미했다. 계승의 규칙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충성도 계약도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 무르실리 1세가 보여준 대담한 원정은 히타이트의 이름을 세계에 새겼지만 그가 돌아온 뒤 왕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그 영광을 먹어치우는 어둠이 되었다. 전쟁은 멀리서 끝났지만 궁정의 전쟁은 바로 눈앞에서 시작된다. 왕이 큰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그 전리품은 단지 금과 은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였다.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누구를 더 가까이 둘 것인가? 그 결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원한의 씨앗이 되었고 왕의 판단은 곧 누군가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피가 궁정에서 흘렀다. 왕족 내부에 암살이 이어진다. 히타이트의 기록은 종종 완전한 고백처럼 남아있지 않지만
사건의 윤곽은 분명하다. 왕은 죽고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끝이었다. 칼이 직접적인 도구였는지, 독이 사용되었는지, 혹은 밤의 습격이었는지 모든 장면을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왕권이 피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피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왕실 내부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히타이트는 마치 거대한 성벽이 바깥의 적을 두려워하기 전에 내부의 균열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권력의 중심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해져 있었다. 왕이 누구인가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체제에서 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곧 국가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왕이 흔들리면 귀족과 장군, 사제와 관리들은 각자의 이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왕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때뿐이었다. 문제는 계승규칙이 불명확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왕좌를 향한 다툼이 반복될수록 왕권은 필연적으로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의심이 늘어나면 숙청이 시작되고 숙청이 시작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왕이 자신의 피를 지키기 위해 다른 피를 흘리게 만드는 순간 궁정은 더 이상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전장이 된다. 히타이트는 이제 전차의 굉음보다 속삭임을 두려워하게 된다. 방 안의 낮은 목소리, 밤에 닫히는 문,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오가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칼보다 더 위험했다. 이 혼란은 단지 궁정의 살육으로만 남지 않는다. 곧 국가 전체로 번진다. 중앙이 약해지면 지방의 도시와 귀족들은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려 한다. 왕이 약해진 틈을 타 기존에 억눌려 있던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든다. 어떤 도시는 조공을 늦추고 어떤 도시는 왕의 명령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며 어떤 세력은 아예 다른 동맹을 찾기 시작한다. 멀리 남쪽의 시리아에서 얻어낸 영향력도 내부가 흔들리면 곧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전쟁으로 얻은 땅은 안정된 통치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그 결과 히타이트는 제국이 되기 직전에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맞는다. 바깥의 적이 아니라 안쪽의 칼날이 나라를 갈라놓는다. 왕위는 계속 바뀌고 그 과정에서 합법성은 점점 더 약해진다. 왕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동맹이 바뀌며 군대의 충성도 흔들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외부 세력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히타이트가 내부 싸움으로 지치면 주변의 도시국가와 경쟁자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국경을 흔든다. 이렇게 내정과 외침은 서로를 부른다. 내부가 약하면 외부가 밀고 들어오고 외부의 충격은 내부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든다. 그러나 히타이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절벽 끝에서 한 번 더 균형을 잡는다. 이 시대의 피와 혼란은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교훈을 남긴다. 왕국이 살아남으려면 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계승의 규칙이 필요하고 귀족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며 내부의 칼을 멈추게 할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히타이트는 피를 통해 그 사실을 배운다. 그리고 바로 그 교훈이 다음 시대에 더 강한 형태의 국가로 재탄생할 씨앗이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혼란을 정리하고
다시 왕국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등장한다. 피로 더러워진 왕좌를 다시 제국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규칙을 만들고 누군가는 권력을 재정비하며 누군가는 다시 남쪽을 바라본다. 히타이트의 진짜 상승, 우리가 제국이라 부르게 될 시대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피의 시대가 지나간 뒤 히타이트의 궁정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왕좌는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이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정만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히타이트는 단순히 칼을 더 날카롭게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먼저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야 했다. 흩어진 충성과 깨진 명령체계를 되살리고 왕권의 중심에 다시 무게를 실어야 했다. 이 재정비는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히타이트는 마침내 왕국의 껍질을 벗고 제국의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통일은 선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은 반복되는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도달하는지, 조공이 제때 들어오는지, 군대가 호출에 응하는지, 제사가 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중앙은 중앙이 된다. 히타이트는 내전의 기억 때문에 더욱 집요하게 통제를 강화한다. 도시는 다시 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 귀족들은 왕의 은총과 감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넓은 땅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명령의 사슬에서, 그리고 제국은 곧 확장한다. 아나톨리아의 고원에서 내려다보면 남쪽의 길이 보인다. 그 길은 단지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부와 권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었다. 시리아는 교역로의 중심지였고 강과 평야가 만들어낸 비옥한 땅이었으며 무엇보다 여러 강국의 욕망이 맞부딪히는 전장이었다. 히타이트가 극성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확실한 지배를 확립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을 향해 움직인다. 이번에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으로 도시들을 굴복시키되 파괴로 끝내지 않고 조공과 인질, 동맹과 결혼으로 질서를 심는다. 제국의 확장은 칼과 문서가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해진다. 이 시기에 히타이트는 전쟁을 기술로 만들기 시작한다.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무기가 생산되고 말이 길러지며 전차가 조립된다. 여기서부터 히타이트의 전쟁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체계가 된다. 무엇보다 그 상징이 전차였다. 청동시대의 전쟁은 말과 바퀴가 만들어내는 속도와 충격으로 승부가 갈렸다. 히타이트는 전차를 단지 빠른 이동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그들은 전차를 전장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전차는 보통의 전차가 아니었다. 세 사람이 타는 전차, 전사와 마부와 방패를 든 병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이 한 대의 전차는 작은 요새처럼 전장을 달린다. 마부는 방향과 속도를 지배하고 전사는 공격의 순간을 선택하며 방패를 든 병사는 화살과 창의 비를 막아낸다. 세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맞춰질 때 전차는 단지 병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의지로 변한다. 하지만 전차만으로 제국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차는 날카로운 끝이고 그 뒤에는 몸통이 있어야 한다. 히타이트의 군대는 규율로 그 몸통을 만든다.
명령체계는 분명해지고 병력은 소집과 해산이 반복되면서 점점 제국의 리듬에 맞춰진다. 전쟁은 즉흥적인 약탈이 아니라 계획된 원정이 된다. 보급로가 정비되고 거점 도시가 확보되며 패배한 도시는 무조건 파괴되지 않는다. 때로는 살아남게 하되 그 생존의 조건을 제국이 결정한다. 조공의 양, 병력 제공, 왕족의 인질, 외교적 의무. 이런 방식은 단지 잔혹함의 세련화가 아니라 통치의 기술이었다. 제국은 무너뜨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히타이트는 그 어려움을 점점 배워간다. 그렇게 남쪽에서 히타이트의 존재감은 커져간다. 시리아의 도시들은 히타이트의 보호를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고 반대로 히타이트의 명령을 거부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 지역은 언제나 흔들리는 땅이었다. 바다에서 온 상인들, 동쪽의 강국들,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히타이트, 한 도시의 충성은 한 번의 패배로 바뀔 수 있었고 한 왕의 죽음은 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시리아의 지배는 단단한 그물이어야 했다. 도시는 그물의 매듭이 되고 길은 그물의 실이 된다. 하나가 끊기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히타이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하게 된다. 이집트, 나일의 왕국, 태양의 신 아래 영원을 꿈꾸는 나라. 이집트는 먼 남쪽에 있었지만 시리아에서는 결코 멀지 않았다. 시리아는 두 제국이 동시에 손을 뻗는 장소였다. 한쪽이 움켜쥐면 다른 쪽이 놓아야 하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땅.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대립은 단순히 영토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하나는 산과 고원의 제국, 수많은 신과 다양한 민족을 묶어내는 북방의 권력. 다른 하나는 강 하나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고 영원한 왕권을 노래하는 남방의 권력. 두 제국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리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된다. 히타이트의 극성기는 바로 이 대립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집트와 겨룬다는 것은 단지 군대의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자신이 동급임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히타이트는 시리아에서 그 동급의 자리를 얻는다. 그들은 도시들 위에 군림했고 외교 문서로 주변 국가들을 다루었으며 전장에서는 전차의 충격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이 시기 히타이트는 고대 근동의 균형추가 된다. 어느 쪽으로 기울면 세계가 흔들린다. 그래서 주변 국가는 히타이트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히타이트와의 동맹을 갈망한다. 힘이란 이런 것이다. 적은 두려워하고 이웃은 기대한다. 시리아에서의 정점은 눈에 보이는 승리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영향력으로 드러난다. 히타이트는 통치의 표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법과 관례를 남쪽의 도시들에 스며들게 한다. 그들의 왕은 단지 하투사의 왕이 아니라 남쪽의 여러 도시에서 대왕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신전의 제인은 히타이트식 이름을 받아들이고 조공품은 정해진 날짜에 북쪽으로 올라간다. 길 위에는 히타이트의 감시가 있고 성문 앞에는 히타이트의 권위가 서 있다. 이것이 제국의 극성기다. 칼이 멀리 닿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멀리 살아있는 시기. 그러나 극성기에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숨어 있다. 강대한 힘은 더 큰 충돌을 부르고
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온다.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대립은 이제 맞붙기 직전의 긴장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두 제국의 시선이 한 지점에 모여들고 전차의 바퀴 소리가 먼지 속에서 겹쳐지기 시작한다. 그 지점에서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준비된다. 카데시, 시리아의 관문. 두 제국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무대. 시리아의 하늘은 늘 평온하지 않았다. 바람은 사막의 먼지를 끌어올리고 강은 비옥한 흙을 남기지만 그 비옥함은 언제나 누군가의 욕망을 부른다. 카데시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도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문과 자물쇠의 자리였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서로를 겨누는 지점. 이곳을 손에 넣는 자가 시리아의 숨통을 쥐게 된다.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국의 긴장은 마침내 한 점으로 수렴한다. 카데시에서 거대한 전차의 바퀴가 땅을 갈아엎고 세계의 질서가 흔들릴 준비를 한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영혼을 꿈꾸는 왕이었다. 그는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신전의 벽에 승리를 조각하며 태양 아래에서 신과 같은 권위를 원했다. 그에게 시리아는 단순한 국경이 아니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닿는 한계를 넓히는 무대였고 그의 왕권을 세계에 증명하는 시험장이었다. 반대로 히타이트에게 시리아는 생존의 핵심이었다. 그들이 남쪽에서 쌓아올린 지배가 무너진다면 제국의 위신과 경제, 그리고 국제 질서는 함께 흔들린다. 두 제국은 서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했다. 그들이 맞붙는 이유는 영광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카데시 전투의 무대는 단순한 평야가 아니었다. 강과 숲, 작은 언덕과 길목이 얽힌 지형은 전차가 달리기 좋은 곳이면서도 동시에 함정이 숨어들 수 있는 곳이었다. 히타이트는 오래전부터 시리아에서 싸워온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이 땅의 길을 알고 있었고 동맹과 적대의 미세한 결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집트는 강력한 군대와 방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북쪽을 향해 올라왔지만 낯선 땅에서의 전쟁은 늘 변수로 가득하다. 이 전투의 핵심은 단순히 병력의 수가 아니라 정보였다. 누가 먼저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누가 먼저 상대의 믿음을 흔들 것인가. 히타이트의 왕은 이집트의 행군을 기다리며 전차와 보병을 정교하게 배치한다. 전차는 히타이트의 자부심이었다. 무거운 전차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그것은 단지 말의 질주가 아니라 땅의 굉음이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정면 충돌만이 아니었다. 카데시의 전장은 속임수와 계산의 공간이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이 빠르게 진격하면 카데시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히타이트가 노린 틈이 된다. 전투는 종종 이렇게 시작된다. 칼과 창이 부딪히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확신이 흔들린다.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군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이동한다. 그 분산은 이동을 빠르게 만들지만 동시에 한 부분이 고립될 위험도 만든다. 히타이트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때로는 거짓 정보가 전장에 떠돌고 때로는 포로의 말 한마디가 군대의 판단을 바꾼다. 람세스는 카데시 근처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히타이트의 전차가 숨어있던 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먼지 속에서 수백 대의 전차가 동시에 달려오면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공포의 파도였다. 말들이 땅을 때리고 바퀴가 돌을 갈며 창과 활이 번개처럼 날아든다. 이집트 진영은 혼란에 빠지고 전장의 한복판에서 람세스의 이름은 시험대에 오른다. 이집트의 기록은 이 순간을 왕의 영웅담으로 그려낸다. 파라오가 고립된 채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며 군대를 구해냈다는 이야기. 신들의 도움 아래에서 승리를 붙잡았다는 이야기. 그 서사는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는 패배의 냄새를 지울 필요가 있었고 제국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원했다. 그래서 카데시는 승리로 조각된다. 신전의 벽에 전투 장면이 새겨지고 왕의 이름이 승리의 언어와 함께 남는다. 그러나 역사는 늘 하나의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히타이트의 시선에서 이 전투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이집트가 원하는 목적을 저지했다. 카데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시리아의 균형은 히타이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채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데시는 이상한 전투가 된다. 세계가 기억하는 거대한 전투이지만 그 결과는 단호하지 않다.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다. 전장은 피로 얼룩졌고 양쪽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이 패배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했고 히타이트는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물러서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 전투는 승리의 전투라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멈춰 세운 전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애매함이 후일 더 거대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서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제국은 깨닫게 된다. 끝없는 전쟁은 너무 비싸다. 시리아에서의 충돌은 단지 병력 손실만이 아니라 교역과 조공, 내부 안정까지 잠식한다. 히타이트는 북쪽에서 다른 위협을 관리해야 했고 이집트 또한 내부와 주변의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된다. 더 큰 전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고 균형을 문서로 굳히는 것. 그들이 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평화조약이다. 후대가 가장 오래된 국제평화조약으로 기억하는 문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평화를 선언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 조약은 두 제국이 서로를 동등한 강국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다. 상대를 반역자나 야만으로 부르는 대신 조약의 언어는 서로를 왕으로, 대왕으로 호명한다.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침략이 있을 경우 협력하겠다는 조항, 도망자와 망명자를 다루는 방식,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문장들. 문서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말보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더 짙게 흐른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인정은 칼만큼이나 강한 힘을 갖는다. 제국은 이제 전장뿐 아니라 문서로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관계는 조약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약속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이해관계가 서로의 피 속에 섞일 때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외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혼인. 정치적 결혼은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제국의 안전장치였다.
히타이트의 왕실과 이집트의 왕실이 혈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두 제국이 서로를 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다. 왕비가 상대 제국 출신이라면 전쟁은 단지 국경의 문제를 넘어 왕실의 문제로 변한다. 전쟁의 결정은 더 무거워지고 선택은 더 신중해진다. 외교 결혼은 그렇게 평화를 고정시키는 사슬이 된다. 아름다운 의식의 옷을 입었지만 그 본질은 냉정한 계산이었다. 이 순간 히타이트는 절정에 선다. 이집트와 대등하게 서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제국, 칼과 문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권력, 시리아의 균형을 자신들의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강국. 카데시는 그 절정의 상징이 된다.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완전한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와 조약을 맺어 자신들의 자리를 굳혔다.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이었다. 하지만 모든 절정은 다음 질문을 남긴다. 이렇게 강했던 제국이 왜, 어떻게, 결국에는 침묵 속에서 무너져 사라지게 되었는가? 히타이트가 이집트와 손을 맞잡은 뒤에도 그들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다. 평화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시간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후반부는 전장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내부의 균열, 외부의 충격, 그리고 시대 자체가 무너지는 거대한 붕괴의 파도. 전쟁과 조약이 제국의 외곽을 그려냈다면 법과 신앙, 그리고 일상의 질서는 그 내부를 채워 넣는다. 히타이트의 힘은 전장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독특함은 칼이 닿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점토판 위에 새겨진 문장들, 신전에서 반복되던 의식, 궁정과 가정에서 지켜지던 규범. 이 모든 것이 모여 히타이트라는 제국의 성격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성격은 동시대의 다른 강국들과 비교할 때 놀라울 만큼 다층적이었다. 히타이트의 법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오래된 법전들이 보복과 처벌의 원리를 강조했다면 히타이트의 법은 조정과 보상의 언어에 더 가까웠다. 죄는 존재했지만 그 죄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죽음일 필요는 없다고 여겨졌다. 살인은 벌금이나 배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 훼손에 대해서도 동일한 훼손으로 갚기보다는 금속이나 가축으로 보상하는 규정이 자리 잡는다.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통치 방식의 선택이었다.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력과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제국은 파괴보다 지속을 필요로 했고 히타이트의 법은 그 필요를 정확히 반영한다. 물론 이 법이 현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달랐고 노예와 자유민,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이 존재했고 기록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의 기분이나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규정과 관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는 왕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왕은 법 위에 서 있는 존재이면서도 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얼굴을 가져야 했다. 법은 왕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왕을 제국의 질서 그 자체로 만들었다. 이 질서의 또 다른 축은 종교였다. 히타이트의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포용이었다. 사람들은 이 제국을 두고
1000개의 신을 가진 나라라고 불렀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히타이트는 정복한 땅의 신을 부수지 않았다. 대신 그 신을 목록에 추가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른 신이 존재했고 히타이트는 그 모든 신을 인정했다. 폭풍의 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강의 신. 이름과 모습은 달라도 그들은 모두 제국의 하늘 아래에 자리 잡는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다.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히타이트의 왕은 단일한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수많은 신의 중재자였다. 왕은 전쟁에 나설 때 특정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재앙이 닥치면 또 다른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종교적 유연성은 제국의 다민족 구조와 정확히 맞물린다. 히타이트는 하나의 신앙으로 모두를 묶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신앙을 제국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결과 신전은 정치의 연장이 되었고 제인은 외교의 언어가 된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조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신성한 계약이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상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 종교적 세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히타이트 사회에서 여성은 단순한 가정의 구성원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특히 왕실에서 여성의 존재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 왕비는 장식이 아니라 권력의 한 축이었다. 그녀는 제의에 참여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때로는 외교 문서에 이름을 남긴다. 왕이 부재할 때 왕비가 궁정을 관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는 히타이트가 왕권을 개인의 육체에만 묶어두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왕권은 제도와 의례, 그리고 가족 구조 속에 분산되어 있었다. 일반 여성의 삶 역시 완전히 침묵 속에 있지는 않았다. 결혼과 이혼, 상속과 재산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고, 이는 여성이 법적 주체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제약은 많았지만 그 제약조차 규정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자의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질서가 있었다는 뜻이다. 히타이트 사회는 폭력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오며 무질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으로 배운 사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세부 영역까지 질서로 묶으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관통하는 것이 문서였다. 히타이트는 외교를 말로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점토판에 기록했고 기록된 말은 국경을 넘었다. 조약은 복사되어 여러 신전과 궁정에 보관되었고 약속은 반복해서 낭독되었다. 외교 문서는 단지 상대국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선언이기도 했다. 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신과 법 앞에서 맺어진 약속이라고. 문서는 권력을 개인에서 제도로 이동시키는 도구였다. 히타이트의 제국은 그래서 특이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무거운 전차와 날카로운 칼, 그리고 그 뒤에 놓인 부드러운 문장과 의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제국은 오래 버틴다. 히타이트는 이 균형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법은 폭력을 조절했고 종교는 다양성을 묶었으며 문서는 약속을 기억하게 했다. 그러나 이 정교한 구조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다. 질서가 복잡해질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부족해질 때가 찾아온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피로, 그리고 시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히타이트 제국이 어떻게 균열을 맞이하는지, 그 조용한 불안의 시작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제국의 쇠퇴는 대개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왕이 한 번의 패배로 사라지는 장면은 오히려 드물다. 히타이트의 마지막은 더욱 그러했다. 그들의 쇠퇴는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등불의 기름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처럼 진행된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의 이름이 울리고 조약의 문장이 남아있으며 신전의 제의도 계속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제국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하나둘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약화는 전쟁보다 먼저 자연과 길에서 시작된다. 청동시대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었다. 구리와 주석이 만나 청동이 되고 청동이 무기가 되며 무기가 곡물과 도시를 지킨다. 이 그물은 단순히 물자의 이동만이 아니라 신뢰와 약속, 항구와 길, 조공과 동맹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물은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히타이트가 극성기에 누렸던 힘은 사실 그 거대한 그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곡물이 제때 도착하고 주석이 끊기지 않으며 상인들이 바다와 육로를 오가고 속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세계. 그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히타이트는 자신들이 얼마나 외부의 흐름에 의존해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먼저 기후가 변한다. 어느 해부터 비가 늦고 또 어느 해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 들판은 갈라지고 수확량은 줄며 창고는 비어간다. 굶주림은 단지 배의 문제만이 아니다. 굶주림은 곧 정치의 문제다. 곡물이 부족하면 조공은 줄고 군대는 약해지며 왕의 권위도 흔들린다. 제국의 수도가 아무리 높은 성벽을 갖추고 있어도 그 성벽 안에 들어갈 방이 없다면 사람들의 충성은 말라간다. 히타이트는 여러 기록과 편지에서 곡물의 필요와 공급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요청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제국은 그때부터 강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가 된다. 기후변화는 또 다른 연쇄를 부른다. 약해진 지역은 약탈에 취약해지고 약탈이 늘어나면 길은 위험해진다. 길이 위험해지면 상인은 줄어들고 상인이 줄어들면 교역은 끊긴다. 청동시대의 교역망은 단순히 사치품을 나르는 통로가 아니었다. 금속과 목재, 곡물과 직물 같은 필수 자원이 그 길을 통해 움직였다. 그 길이 끊기면 제국의 뼈대가 삭는다. 히타이트는 전차를 만들기 위해 금속을 필요로 했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곡물을 필요로 했으며 속국을 통제하기 위해 선물과 보상을 필요로 했다. 교역의 붕괴는 이 모든 흐름을 동시에 막아버린다. 제국의 손이 점점 짧아진다. 멀리 있는 도시를 붙잡을 힘이 줄어들고 충성을 구매할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때부터 압력은 사방에서 밀려온다. 북쪽에는 카스카가 있었다. 산과 숲을 기반으로 한 세력, 국경의 바깥에서 끊임없이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존재. 카스카는 단일한 왕국처럼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했다. 그들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무리로 흩어져 있었고 약해질 때는 숨어들고 강해질 때는 불쑥 나타난다. 히타이트가 강할 때는 그들을 눌러둘 수 있었지만
제국이 내부적으로 지치기 시작하자 카스카는 국경을 찢는 손톱이 된다. 그들은 농촌을 약탈하고 길을 끊고 때때로 도시 자체를 위협한다. 제국의 북쪽은 이제 안정된 뒤편이 아니라 끝없이 피를 요구하는 상처가 된다. 남쪽과 서쪽에서는 더 불길한 소문이 퍼진다. 바다의 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도시들이 약탈당하고 항구가 불타며 낯선 전사들이 해안에 상륙한다는 이야기. 후대가 받아 민족이라 부르게 될 사람들,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공포가 된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하나의 민족이었는지, 여러 집단의 연합이었는지, 그 기원과 정체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현실이다.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아니라 불확실한 공포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교역망의 심장부가 흔들리면 내륙의 제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히타이트는 바다를 직접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래서 해안에서 시작된 붕괴가 내륙으로 파고들 때 그들은 손쓸 여지가 제한된다. 이 압력들은 하나씩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쳐서 온다. 곡물 부족이 군대를 약하게 만들고 군대가 약해지면 국경이 흔들리며 국경이 흔들리면 속국의 충성도 약해진다. 속국이 흔들리면 조공이 줄고 조공이 줄면 수도의 창고는 더 비어간다. 이렇게 제국은 거대한 원 안에서 점점 속도를 잃는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 유지조차 버거워진다. 그 와중에 도시들은 하나둘 불타기 시작한다. 어떤 도시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어떤 도시는 내부 반란으로 흔들리며 어떤 도시는 단지 버티지 못해 스스로 비어간다. 불길은 전쟁의 불길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갈 때 나타나는 신호처럼 퍼진다. 히타이트가 절정기에 만들었던 남쪽의 거점들, 시리아의 도시들, 그리고 내륙의 중요한 길목들이 흔들린다. 멀리 있는 도시부터 떨어져 나간다. 제국은 중심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이른다. 한번 포기한 땅은 다시 잡기 어렵고 그 땅이 빠져나가면 제국의 위신은 더 크게 손상된다. 그러면 또 다른 도시가 떠나가고 또 다른 동맹이 무너진다. 히타이트의 제국은 이렇게 소리 없이 줄어든다. 지도 위에서 점점 빈 공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압력이 수도 하투사에 도달한다. 하투사는 돌로 지어진 도시였고 오랜 세월 제국의 중심으로 기능해왔다. 그곳에는 문서가 쌓였고 신들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왕들의 의례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하투사는 혼자서 먹을 수 없는 도시였다. 수도는 주변의 곡물과 조공, 교역망으로 살아간다.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 성벽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성벽 안에 갇힌 채 굶주리고 불안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만든다. 하투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된다. 하투사의 마지막이 정확히 어떤 장면이었는지 우리는 모든 순간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장면은 분명하다. 그 도시는 결국 버려진다. 성벽은 무너지고 궁정은 침묵하며 문서가 남아있는 방은 먼지 속에 잠긴다. 불타고 비어지고 그리고 잊힌다. 수도가 버려진다는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왕이 떠나고 관리가 떠나며 신전의 제사가 멈추는 순간
제국의 심장은 뛰기를 멈춘다. 그렇게 히타이트의 쇠퇴는 끝을 향해 간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상하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오랜 세월 근동의 균형을 지탱했던 강국이 왜 기록 속에서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는가? 아시리아처럼 후계 제국이 이어받아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고, 이집트처럼 스스로의 기억을 돌에 새겨 남기지도 않았다. 하투사가 비워버린 뒤 히타이트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제국이 무너진 뒤 그 이름이 어떻게 사라졌고 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침이 어떻게 깨지고 현대에 와서 다시 발견되었는지, 히타이트가 진정으로 역사에서 증발한 순간을 그 후의 이야기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투사가 비워진 뒤에도 세상은 바로 조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청동시대의 끝자락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길이 끊기고 왕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어졌다. 하지만 히타이트의 경우에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난히 기이한 침묵이 남는다. 다른 나라들은 폐허 위에서도 새 왕조가 등장하거나 정복자의 기록 속에서라도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히타이트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무너졌고, 그리고 마치 역사 자체가 그들의 흔적을 지우는 듯한 방식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훗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떻게 한때 이집트와 동급으로 서 있던 제국이 수천 년 동안 거의 완전히 잊힐 수 있었던가? 첫 번째 이유는 기록의 단절이었다. 히타이트는 문서의 제국이었다. 점토판과 기록, 조약과 행정이 그들을 지탱했다. 그러나 그 문서들은 종이처럼 가볍게 퍼져나가지 않는다. 점토판은 무겁고 궁정과 신전의 서고 안에 쌓인다. 그리고 수도가 무너질 때 그 서고는 불길과 붕괴 속에 묻힌다. 어떤 점토판은 불에 구워져 오히려 오래 남기도 하지만 그 남음은 침묵의 남음이다. 기록이 존재해도 읽을 사람이 사라지면 그것은 돌과 다르지 않다. 히타이트가 남긴 문서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글을 읽는 손이 끊어졌고 같은 언어로 기록을 계속하는 관료 체계가 붕괴했다. 왕의 연대기는 중단되고 조약의 문장도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기록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 역사는 마치 강이 마른 것처럼 흐름을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후계의 부재였다.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어떤 나라는 이름을 남긴다. 아시리아는 제국이 여러 번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며 이름 자체가 두려움으로 전해진다. 이집트는 왕조가 교체되어도 나일과 신전의 기억이 이어진다. 그러나 히타이트는 중심이 무너진 뒤 그 중심을 계승할 단일한 정치 체제가 등장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의 제국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제국은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연결한 네트워크였다. 네트워크의 중심이 끊기면 남는 것은 연결이 아니라 조각들이다. 조각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각이 제국의 이름을 보존하기는 어렵다. 히타이트의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혈통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궁정의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우리는 완벽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투사를 복구하고 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수도를 잃은 왕은 단지 궁전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제국의 상징과 행정, 신전과 의례, 그리고 군대를 움직이는 중심을 잃는다. 그 중심이 사라진 순간 왕의 이름도 함께 사라진다. 정치적 후계가 없다는 것은 기억을 보존할 기관이 없다는 뜻이다. 왕이 사라지면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낭독하던 사람들도 사라진다. 세 번째 이유는 언어와 문자, 그리고 기억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동시대의 붕괴 이후 근동의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도시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히타이트의 서령 문자를 읽던 전통이 끊기면 그들의 문서는 더 이상 글이 아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이상한 쐐기 자국일 뿐이다.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기록을 신화로 바꾸지 못한다. 신화가 되려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하는데 히타이트는 그 이야기의 전승 통로가 끊겼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진다. 무너진 제국이 잊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히타이트가 잊힌 방식은 거의 완전한 단절에 가까웠다. 이 단절은 주변 강국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이집트는 카데시와 조약을 통해 히타이트의 이름을 남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점 과거의 한 장면으로 축소된다. 뒤이어 강해지는 세력들은 히타이트를 정복한 자로서 자신을 기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히타이트의 몰락은 한 제국이 다른 제국에게 완전히 흡수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붕괴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붕괴였다. 정복자의 승리서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붕괴는 역사의 기억 속에서 더 쉽게 지워진다. 승리한 자가 없으면 기록을 독점한 자도 없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누구의 영광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그만큼 더 쉽게 잊힌다. 그렇다고 해서 히타이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제국이 남긴 조각들은 살아남았다. 남쪽, 특히 시리아 북부와 아나톨리아 남동부 일대에는 작은 왕국들이 남는다. 후대가 시니타이트라 부르는 나라들이다. 이 작은 왕국들은 히타이트의 직접적인 제국은 아니었지만 히타이트 세계의 잔향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옛 전통의 일부를 이어가고 히타이트식 상징과 의례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옛 이름을 자랑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의 부활이 아니다. 제국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거대한 구조였고 시니타이트의 왕국들은 그 중심 없이 존재하는 지역적 권력들이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방식이 제국의 이름을 보존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시니타이트 왕국들의 존재는 역설적이다. 그들은 히타이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면서도 동시에 히타이트가 더 이상 제국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국의 언어는 변형되고 문자는 다른 체계로 바뀌며 정치적 질서는 지역화된다. 그렇게 히타이트는 한 시대의 중심에서 물러나 주변부의 잔향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그 잔향마저도 아시리아의 팽창 속에 흡수되거나 사라진다. 새로 떠오르는 강국의 서사 속에서 히타이트의 이름은 더 작은 글씨로 밀려난다. 결국 사람들은 히타이트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 된다. 이것이 히타이트가 역사에서 증발한 방식이다. 완전한 학살의 흔적도, 정복자의 창화도, 명확한 후계 국가도 남기지 못한 채 기록은 끊기고 기억은 사라진다.
그들의 이름은 돌에 새겨진 채 땅속에 묻히고 문서는 불타거나 붕괴 속에 잠들며 도시들은 잡초와 먼지로 덮인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한때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을 모른 채 살아간다. 이 침묵은 단순한 잊힘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한 대륙이 완전히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된 것과 같다. 하지만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 어느 시대든 누군가는 땅을 파고 돌을 들추며 읽을 수 없는 글자 앞에서 멈춰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잊힌 제국은 다시 되살아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히타이트가 어떻게 다시 발견되었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 되돌아오게 되었는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을 따라가게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다. 하나는 아무도 듣지 못해 남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오래 묻혀 언젠가 누군가가 우연히 깨워버리는 침묵이다. 히타이트의 침묵은 두 번째였다.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은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폐허는 풀과 바람 속에 감춰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위를 지나가며 돌을 밟았고, 언덕을 바라보며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한때 제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인간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금과 보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힌 시간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히타이트는 역사의 그림자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19세기 고대 근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진 시대였다. 유럽의 학자들과 탐험가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유물을 통해 과거를 복원하려 했다. 큰 강과 사막의 문명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지만 아나톨리아의 내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곳은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었음에도 지도 위에서는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몇 개의 이상한 돌조각과 부조, 해독되지 않는 문자들이 눈에 띄었고, 그 문자는 이전에 알려진 아시리아의 서령 문자와 닮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지방의 흔적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그 안에 더 큰 세계가 숨어 있다고 느꼈다. 20세기 초로 들어서며 탐색은 발굴로 바뀐다. 아나톨리아의 한 고원지대, 지금의 부하즈칼레 근처에서 사람들은 산등성이와 계곡 사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석축과 성문 흔적을 마주한다. 성벽은 단순한 마을의 규모가 아니었고, 폐허는 작은 도시의 잔해로 보기에는 너무 거대했다. 그곳이 바로 하투사의 자리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땅을 파면 팔수록 그 폐허는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드러낸다. 관문과 성벽, 궁정의 흔적, 제사의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수없이 쌓인 점토판들. 그 점토판은 단지 유물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목소리였다.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양이었다. 수백, 수천 개의 문서가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명령문과 조약, 재판 기록, 제의 문서, 왕의 서신, 속국과의 외교 기록. 그것은 제국의 행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 발견은 시작일 뿐이고 이해는 다른 문제였다. 글자가 있어도 읽지 못하면 과거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진짜 부활은 발굴 현장이 아니라 해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서령 문자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읽히기 시작했지만 하투사에서 나온 문서에는 낯선 요소가 있었다. 어떤 문서는 아카드어로 쓰인 외교 문서처럼 보였고 또 어떤 문서는 전혀 다른 언어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점토판에서는 문장 구조와 단어의 형태가 기존의 세모 계열과 다르게 움직였다. 그 언어는 유럽의 여러 언어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듯한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 인칭 변화, 어미의 형태, 문장 배열. 마치 오래된 친척을 먼 곳에서 다시 발견한 것처럼 언어의 흔적이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해독이 진전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지방 왕국의 기록이 아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자신을 대왕이라 부르고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명령과 협상을 보내며 국제 질서를 논한다. 이 문서 속 세계는 거대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미탄니, 아시리아와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관계가 조약과 전쟁, 결혼과 인질, 조공과 동맹으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이집트와의 평화 조약이 히타이트 기록 속에서도 확인되는 때였다. 이집트의 신전벽에 새겨진 조약은 이집트의 자랑으로 남아 있었지만 하투사의 점토판은 그 조약이 단지 이집트의 서사가 아니라 히타이트의 서사이기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제국이 서로를 동등한 강자로 인정했던 장면이 양쪽의 기록으로 맞물린다. 그 순간 히타이트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 했던 강국이며 단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좌우한 힘이었다. 학계는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당시까지의 고대 근동 역사에서 중심축은 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히타이트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변방이 아니라 세 번째 축이었다. 시리아의 판도를 바꾸고 이집트와 맞서며 바빌론까지 위협했던 세력.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고대 근동의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했다. 이 재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제국의 이름이 추가된 것이 아니다. 역사 서술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 이전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그 주변부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히타이트의 문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아나톨리아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이곳은 국제 외교가 이루어지던 중심지였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제국의 실험장이었다. 또한 히타이트 법과 제2문서가 알려지면서 청동시대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들은 야만적 전사 집단이 아니라 문서로 통치하고 의례로 통합하는 국가였다. 즉, 고대 근동의 문명사는 더 넓고 더 입체적인 얼굴을 갖게 된다. 히타이트의 재발견은 또 다른 역사를 남긴다. 그들은 한때 완전히 잊혔기 때문에 다시 발견되는 순간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이미 알려진 이집트와 달리 히타이트는 새로 떠오른 대륙처럼 학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들의 문서는 단지 정치 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두려움, 신 앞의 떨림과 왕의 불안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도 있었고 굶주림을 견디는 호소도 있었으며 의식의 세부를 반복해 기록하는 강박도 있었다. 히타이트의 점토판은 제국의 피와 땀뿐 아니라 제국의 숨결을 담아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 히타이트의 재발견은 그들을 역사 속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여전히 묘하다.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왜 기록이 끊겼는지, 그리고 그 소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히타이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 강대한 제국도 기억이 없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진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히타이트의 이야기는 전쟁의 굉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벽이 한 번에 무너지고 왕이 전장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지도 않는다. 그들의 마지막은 훨씬 더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그 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이 히타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낯설고도 중요한 교훈이다. 강대한 힘은 기억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많은 군대와 전차, 조약과 신전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이 사라지면 제국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히타이트는 한때 이집트와 동등한 자리에서 세계를 논하던 제국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치렀고 평화를 문서로 남겼으며 신들의 이름으로 국제 질서를 묶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은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 기억이 이어진다는 조건. 왕의 이름을 읽고 문서를 해독하며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말해줄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다. 히타이트에게서 그 고리는 끊어졌다. 수도가 버려지고 행정이 멈추며 기록을 읽던 손들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힘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문명은 건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성벽은 돌로 세울 수 있지만 기억은 사람으로만 이어진다.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유물이 남아있어도 그것은 의미를 잃는다. 히타이트의 점토판들은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고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글자는 있었지만 목소리는 없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었다. 이것이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방식이다.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절이다. 히타이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의 제국은 전쟁 하나로 끝나지 않았고 한 번의 재앙으로 사라지지도 않았다. 기후의 변화, 교역의 붕괴, 국경의 압력, 내부의 피로가 서서히 쌓이며 제국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 도시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길 하나가 끊어지며 조공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제국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작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심이 더 이상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히타이트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이것은 몰락이라기보다 해체에 가깝다. 제국은 폭발하지 않았고 흩어졌다. 그렇기에 히타이트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다. 강한 국가, 거대한 조직, 눈부신 문명도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록을 이어갈 구조를 잃었기 때문에. 히타이트는 우리에게 묻는다. 무엇이 진짜 힘인가? 군대인가? 성벽인가? 아니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인가? 수천 년이 지나 다시 발견된 히타이트는 그 질문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 하투사의 성벽을 상상하고 카데시의 먼지를 떠올리며 점토판 위에 남은 문장을 읽는다.
하지만 이 재발견은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기억되지 않는 힘은 결국 사라진다. 히타이트는 패배했기 때문에 잊힌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말해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잊혔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무거운 진실을 마주한다. 이것이 히타이트, 한때 세계를 지배했으나 결국 조용히 증발해버린 제국의 이야기다.